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일 만에 1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지역 발생은 80명을 넘어섰는데요.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경기도 모든 종교시설에서는 2주간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이형민 세브란스 진단검사 의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서 기자를 통해서 전해드렸듯이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3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100명이 넘다 보니까 수치상으로도 좀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어제 이제 103명의 환자가 네. 발생을 했고요. 그중에서 18명은 이제 해외 유입 환자이고 국내 신규 국내에서 확진된 신규 환자들은 이제 85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수도권에서 발생한 환자가 72명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네. 이런 72명이라는 숫자는 7월 말에서 8월 초에 발생했던 일일 수도권 환자 발생 숫자 10명에 비해서 거의 7배 정도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더더욱이나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은 그동안 수도권하고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나왔었지만 타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가 그렇게 발생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뜸했었던 광주와 울산, 강원, 충남, 경북 지역에서도 전부 다 네. 신환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현재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조금 저희가 많은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이외 지역까지 지금 퍼지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감염 경로를 좀 알 수 없는 그런 깜깜이 환자도 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깜깜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13% 정도 되는 네. 걸로 있어서요. 저희가 그동안 발생을 했을 때 한 8에서 10% 정도는 지금 8에서 10%를 약간 상회하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인지 정부가 이 수도권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현재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인데 2단계로 격상될 시에는 좀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는 크게 이제 3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단계를 이제 결정하는 그러한 네. 그 지표는 2주간 지역사회에서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매일 50명에서 100명 미만의 환자가 나왔을 경우에 저희가 2단계로 결정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환자 진단이나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이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나왔을 경우를 얘기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어떤 집합은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점이 제일 중요하게 되고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도 공공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민간 시설 같은 경우는 위험도에 따라서 운영을 중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마침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4일 동안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이 상향을 해야 될지 말지 정부의 고심도 좀 깊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들어가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그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느 정도 규모의 모임은 전부 다 저희가 이제 금지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경제적인 어떤 타격이 클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여러 지역에서 지금 감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상향하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였을 때 지금 현재 바로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2주간의 지역사회 확진자 숫자거든요. 근데 네. 지금 현재의 그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는 오늘 하루 만에 지금 숫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며칠은 상황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환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봤을 때 내일이나 모레 정도도 어느 정도의 환자 숫자가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요. 환자의 어떤 증가 속도를 보고 네. 필요하다면 빨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광복절 연휴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또 그 5월 초 연휴 때 갑자기 좀 늘었던 그런 좀 참 안타까웠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랑 또 비교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이번 연휴 기간에 좀 마음이 느슨해지기 쉬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우리가 방역 수칙 잘 지켜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연휴가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잦게 되고 그런 모임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연휴 기간일수록 더 이런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주의할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당분간은 유흥시설이나 주점, 식당, 카페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문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도 개인 방역 수칙, 즉 올바른 마스크의 착용 네. 또는 손위생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을 시에는 반드시 2m 이상의 거리 두기와 같은 개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게 필요하고 특히 이번 주말과 대체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외부 모임을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주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지금도 해외 매체에서는 새로운 부작용들, 합병증들이 계속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국내에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자주 다뤄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일단 코로나19에서 살고 죽는 문제를 떠나서 코로나19를 앓고 난 경우에 신경계통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심장계통에 대한 공격은 이미 알려져 있고 그 외에 지금은 신장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합병증들도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더군다나 최근의 경우에 있어서는 탈모나 또는 그 청각 소실 같은 경우도 지금 보고가 되고 있으며 코로나19를 앓고 난 환자들의 거의 한 90% 정도는 2달 정도 그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코로나19의 어떤 합병증이라던가 네. 후유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걸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휴라고 해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이제 광복절이다 보니까 집회 이런 부분들도 좀 우려가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 그 광복절에 이제 대형 집회가 이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대형 집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분명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아무리 착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외에 여러 가지 접촉이 있을 수밖에는 없고요. 코로나19는 어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의 어떤 비말을 통해서도 전파가 되지만 마스크를 착용하는 순간 또는 마스크를 벗는 순간 그다음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의 생활 습관 등에 따라서 손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충분히 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직접적인 접촉에서도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가급적 이런 대형 집회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번 주말에는 삼가하시는 게 중요할 것 자제를 같습니다. 하는 게 좋겠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집회뿐 아니라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도 많이 나오면서 비상이 걸렸거든요. 특히 정부가 발표한 최근 일주일 관련 확진자를 보니까 약 30% 이상이 이 종교 모임 관련 확진자였다라는 발표도 나온 상황이어서 이 경기도는 앞으로 2주 동안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현재 지금 종교시설을 통한 이 코로나19 확진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난 2주 동안에 그 종교시설과 관련된 집단 감염만 하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 중구, 성북구 쪽에서 각각 교회에서 종교 그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에 2곳, 김포시에 1곳, 용인시에 1곳에서 종교시설, 교회와 관련된 집단 감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7개의 집단 감염을 통해서 총 193명이 지금 코로나19에 확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종교시설을 통해서 특히 이제 교회를 통해서 확산되는 거를 그동안 저희가 많이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7월 초에 이 종교시설에 대한 이제 일시적인 방역 강화 명령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주 만에 그 방역 강화 명령이 이제 그 자율로 변경이 되면서 종교시설이 알아서 이런 관리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이런 종교시설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고 또는 삼가해야 된다고 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 즉 예배 후에 개인적인 소모임이라던가 또는 성가대 연습을 한다던가 또는 식사를 예배 후에 본다던가 네. 같이 한다던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위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교회 안에서의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경기도에서도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겨서 아마도 이런 종교시설, 특히 교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도 확진자가 지금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곳이 아무래도 고령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또 신도분들이 또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걱정스럽거든요. 좀 물론 자발적으로 잘 협조를 해주시는 교회들도 많겠지만 보다 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7월 초에 있었던 네. 종교시설 교회에 대한 그 강화된 방역 대책이 이제 해제가 됐던 이유는 전국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일부 특정 지역에서는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필요한 경우에 강화된 방역을 적용하도록 한 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서울, 경기 지역은 분명히 7군데나 이런 그
종교시설과 네. 관련된 집단 감염이 생겼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서울, 경기 지역에 한해서는 이런 강화된 방역 대책을 적용할 만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렇게 뭐 교회라든지 상가, 뭐 학교 다양한 장소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깜깜이 환자, 조용한 전파가 더 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깜깜이 환자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환자들을 네.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환자들이 무서운 게 코로나19 환자의 거의 절반 정도는 지금 무증상 감염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무증상 감염의 형태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경우는 우리가 손쓸 틈도 없이 집단 감염 형태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깜깜이 감염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전체 코로나19 감염의 5% 미만으로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19에서의 깜깜이 감염이 최근 들어 13%까지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위험 신호 중에 하나이고요. 이렇게 코로나19의 깜깜이 감염이 증가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최근 들어서 생긴 여러 코로나19 집단 감염 중에 일부가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장소에서 일어난 감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한 어떤 위험성도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깜깜이 감염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 동대문 패션타운에서 나온 이 확진자가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 깜깜이 환자입니다. 이렇게 대형 상가에서 발생하는 이 확진자들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 도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런 이 상가 남대문 상가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번에 새로 이제 확진자가 발생한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상가라고 부르는 곳은 이런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한 가지 약점이 있는 게 네. 대부분의 어떤 회사나 이런 곳들은 방역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조직을 갖고 있는 그러한 곳들이거든요. 그런데 상가라고 부르는 곳은 상가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회사나 마찬가지이고 이런 상가들을 모은 상가회가 있지만 그게 강력한 권한을 갖고 어떤 상가 안에서의 방역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상가회와 같이 이런 느슨한 조직을 갖고 있는 곳에서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한 사례들도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QR코드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저희가 어느 정도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상가 같은 경우는 입구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새로 나온 또 감염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한 대책들도 앞으로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학생들 이제 2학기를 맞아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전면 등교를 권고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이 부분도 좀 상당히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학생들이 모여서 집합 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유입이 됐을 경우에 분명한 집단 감염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5월 중순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학교를 전면적으로 개방했을 때 그 안에서 열흘 만에 한 250명 정도의 집단 감염이 일어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라는 곳은 분명히 이런 집단 감염이 취약한 곳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처럼 사회에서의 어떤 코로나19 확진자의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는 분명히 학교에 대한 방역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형민 세브란스 진단검사 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